은행 가계대출이 2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다시 집을 사려는 수요가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금리는 높고 전세 시장은 불안합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서 정책 수단을 동원하고는 있는데요. 예측하기 쉽지 않은 이 하반기 부동산 시장 이분과 함께 전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 여러 곳에서 이제 분석을 해달라는 요청 많이 받으셨을 텐데 위원님 분석들을 좀 보니까 지금 수준 또는 약간 소강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한 3가지로 짧게 말씀을 드릴 수 예. 있는데요. 일단 상반기에 급매물이 많이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매력적인 매물이 조금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역전세난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고,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대출 금리가 약간 지금 오르는 추세입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아마 9월까지 좀 오르지 않겠느냐. 물론 상단은 있으니까 크게 오르기는 힘들겠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측면을 감안해 보면은 뭐 크게 빠지기도 어렵고, 뭐 크게 좀 그러니까 강한 반등을 보이기도 어려운. 약간 소강 국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건설 PF 문제라든지 또 금융시장 불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이슈에 예. 따라서 좀 출렁거릴 수 있다. 지금은 약간 불안한 반등세 양상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예. 여전히 시장에 제약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계시는 반면에 일부 전문가들은 뭐 상승이다, 뭐 10% 정도 상승을 전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서울이요? 서울 수도권, 네. 예, 서울 맞습니다. 예, 네. 서울. 그래 좀 장밋빛 전망으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이제 지록이마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슴을 가리키면서 말을 얘기하는 거죠. 뭔 통계를 쓸 거냐. 실거래가 통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4월까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나왔거든요. 예. 6.2% 정도 올랐는데 5월이 잠정 지수가 나와요. 그걸 합쳐보면 한 7.1%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표본 통계, 샘플 통계가 계속해서 지금 반등세를 보이고 있어서 예. 상반기에 제 생각에는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한 8% 정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죠. 그러면은 하반기 때 만약에 이 낙폭이 좀 반등세가 강하지 않다 하더라도 조금 회복된다면은 충분히 8%를 넘어서 한 10% 가능성은 있는데 그건 가봐야 하는 거고요. 예.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통계가 이 표본 통계입니다. 네, 표본 통계는 지금 5월까지 나와 있는데 서울이 올 들어서 3.9% 하락했어요. 그러면은 하반기에 이걸 다 채워놔야 되잖아요. 그렇게요. 그러네요. 그러기에는 예. 좀 힘이 약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거는 장담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저는 서울 기준을 보면은 실거래가는 플러스가 날 거로 보인다. 예, 예. 다만 표본 통계는 보합세라든지 아니면 오히려 약보합세도 충분히 가능한 쪽이 아니냐 이렇게 좀 넓게 바라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떤 상품에 따라서 편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는 그나마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빌라나 다세대 같은 비아파트는 예. 지금 뭐 빌라 사기라든지 뭐 예, 전세 사기. 전세 사기 여파로 인해 가지고 매매도 안 되고요. 전세도 안 됩니다. 그러면은 주택 통계로 보면 어때요? 아파트하고 결국은 이런 빌라 다세대를 합쳐야 되잖아요. 예, 예.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파트의 반등세하고 전체 주택의 반등세가 약간 다를 겁니다. 그러네요. 온도차가 약간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통계가 그럼 드리겠습니다. 그 중간 정도를 반영하는 거니까 예. 아파트 상황에도 지금 빌라 상황에도 어떻게 보면 딱 들어맞는 통계가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네요. 물론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쪽도 통계는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이제 부동산원의 그 실거래가 잠정 지수를 예.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거든요. 예, 그게 예. 약간 선행성을 띠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4월까지 좀 올랐어요. 아파트 따라서. 그런데 대부분 지역이
5월 잠정 지수 보면은 다 하락세예요. 아. 그동안에 올랐던 거 어떻게 보면 다 까먹고 예, 예. 완전 마이너스 누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된다고 본다면은 예, 예. 전체 주택 시장 반등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늦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 조금 나누어서 볼게요. 일단 네.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요소가 있다고 보세요? 올해 입주 물량으로 보면요, 예. 뭐 예년 평균에 비해 조금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입주 물량이 좀 많다고 해서 집값이 뭐 크게 빠지고 그러지는 않죠. 왜냐하면 다른 변수도 다 고려를 해야 되니까요. 다만 전세 시장은 조금 예민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예. 일각에서는 지금 뭐 원자재 값이 오르고 그러니까 건설회사들이 이제 공급을 안 하니까 혹시 집값이 올라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2, 3년 뒤에 수급 불균형으로 이어지는 거는 맞아요. 예, 그리고 예. 이건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는 거지 반드시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집을 안 지으면은 집값이 올라간다는 어떤 단순 도식은 안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작년에요 입주 물량이 예년보다 좀 적었거든요. 그런데 집값이 겁나게 왔잖아요. 예, 예. 그리고 2012년 이럴 때 하우스부 사태가 거기에 달했을 때도 그때 입주 물량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보면은 이런 이제 입주 물량 외에도 뭐 금리라든지 정부 정책이란 이런 전반적으로 다 변수를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예, 예. 보고 있는 겁니다. 역시 금리 문제가 네. 크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제 금통위가 얼마 후면 열리지만은 일단은 동결이지만 추세적으로 다시 좀 약간 상승 기조로 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들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예. 가능하겠죠. 미국 금리 영향도 좀 받을 테니까요. 예, 예. 근데 좀 성급한 분들은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연말부터 좀 낮아지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근데 금통위원분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꿈 깨라. 한 번 더 올리겠다. 뭐 이런 예. 얘기를 하시는데 아직은 어쨌든 시기상조. 대체적으로 보면은 아마 연말까지는 금리가 좀 동결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느냐. 예, 예. 그리고 금리 인하는 내년 정도 가서야 좀 낮아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데 근데 지금 금리는 우리가 어느 정도 다 예측이 다 가능하잖아요. 그러면은 더 이상 시장을 뭐 뒤집어 놓을 정도의 큰 변수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예. 고금리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시장이 좀 적응해 나가는 어떤 그런 과정인 거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금리 상황이 아직 조금 불확실하긴 하지만 최근에 이제 가계 대출이 증가하는 추세예요. 네. 많이 늘었죠. 집을 다시 사려는 수요가 네. 많아진다고 보면 예. 되나요? 그렇죠. 대출하고 거래하고는 거의 맞물려 있죠. 아무래도 집 살려면은 내 돈이 없잖아요. 예, 거의 예. 뭐 은행 돈을 끌어쓸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상반기에 5대 은행의 가계 대출 신규로 보면은 거의 한 뭐 작년 상반기에 비해서 한 56%, 예, 담보대출도 같은 기간에 보면 한 60% 정도 늘어났어요. 그래서 시장이 다소 좀 꿈틀거리는 거하고 이거하고는 좀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전통적으로 전세 시장이 좀 회복돼야 그게 이제 매매 시장에도 맞습니다. 연결이 되는데 지금 전세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잖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결국은 역전세난이거든요. 사실상 2년 전에 전세값이 고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집주인은 이제 당황하는 거죠. 많이 빠진 곳은 30, 40% 떨어진 데도 있단 말이에요. 작년 대비? 아니요, 2년 전에. 2년 전 대비. 예. 그런데 이제 고점 거래가 주로 2년 전 4분기에 많았습니다. 그러면은 올 하반기부터 역전세난이 이제 본격화되고 예.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마 4분기 가서 피크를 이룬 다음에 내년 한 상반기 정도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역전세난하고 전세 가격하고는 좀 분리해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예. 역전세난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전세값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미 전세값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작년에 보면요, 서울 기준으로 부동산은 조사를 보면은 매매 가격이 7% 빠지고요, 예. 전세는 10%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많이 빠졌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이 역전세난인데도 불구하고 전세 가격이 일부 올라가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은 바로 지나치게 가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약간 기술적 반등 이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세 시장 회복 내년 뭐 하반기쯤에나 네, 가능할까요? 근데 어떻게 그것도 야, 보세요? 네. 상품별로 또 편차가 납니다. 그래요. 다세대나 빌라 예. 쪽은 결국은 집주인은 세입자가 전세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요새 겁이 나서
전세로 잘 안 들어가고 예, 오히려 예. 월세로 들어가려고 그러죠. 그러면 수요 공급에 미스매칭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다세대나 빌라 쪽의 역전세난은 조금 구조화될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역시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예. 이중난극화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또 다르고요. 그다음에 같은 주택 내에서도 아파트하고 비아파트 간에 굉장히 편차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정부가 그 집주인들에 대한 뭐 보증금 반환에 있어서 대출 규제를 좀 완화해주고 이런 뭐 대책들을 쓰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실효성을 어느 볼 정도 걸로 보세요? 숨통을 터주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집주인 입장에서는 잘못하면 이 경매로 넘어가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약간 벌어주는 어떤 그런 측면은 있는데 무자본 갭 투자라고 그러잖아요. 예.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약간 어떻게 보면은 제도를 활용해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일단은 세입자는 내보낼 수 있어요. 다만 그게 DTI 60%를 맞춰야 되겠죠. 예. 그러면은 담보대출을 받을 거잖아요. 그러면 선순위 대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입자가 대출인데 들어와요. 새로운 세입자가. 그러면 결국은 반전세나 이런 쪽으로 들어올 텐데 그럼 나머지 차액을 그러면 집주인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건데 예, 예. 그럼 집주인 입장에서는 뭐 돈이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이거 돈을 빌려서 충분히 상환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결국은 전세값이 오르기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대출이자 예. 내면서 뭐 이렇게 약간 시간 벌 수 있는 어떤 그런 측면은 있는데 예. 이거로 완전히 뭐 어떻게 보면은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돌려주고 어떻게 보면 세입자를 바꿔치기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예.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도세라든지 네. 이 다주택자 중과 세금을 좀 완화해주는 이 부분은 네. 어느 정도 효과가 이미 있을까요? 그 정부에서 발표 다 했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입법화가 되느냐가 관건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세법 개정안에도 뭐 단기 양도세율이라든지 예. 아니면은 뭐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이런 게 아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은 야당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뭐 이모저모로 네.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서 이런저런 방안을 쓰고는 있긴 한데 시장에 온기가 돌기엔 아직은 좀 불안한 상황인 것 같아요. 뭐 결국은 금리입니까? 뭐가 결정? 말씀하신 대로 금리가 예. 어떻게 보면 자산 시장의 중력이라고도 표현하거든요. 금리가 크게 오르면은 모든 자산 시장을 재평가하기 마련입니다. 지금 대출에서 집 사기가 좀 꺼려지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이 지금 1%대잖아요. 뭐 그런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중에 이제 광의통화라고 그러는데 M2가 있습니다. 예, 예. M2가 이제 현금 요구불예금하고 2년 이하의 저축성 예금을 말하는데 이게 별로 안 늘어요. 이게 주택 시장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대도시 특히 이런 유동성, 통화량은 맞물려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1년 동안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3.2% 정도 늘어난 것 같아요. 근데 과거 노무현 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 때는 연 한 10% 정도 늘어났거든요. 예, 예. 뭐 이런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MZ 세대들이 미리 집을 많이 샀잖아요. 그것도 있고, 그리고 소득이나 물가에 대비해서 약간 좀 비싼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예,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매수자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는 않다. 그러다 보니까 뭐 거래량은 약간 좀 늘어난 측면이 있긴 하지만 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급반등이나 혹은 뭐 V자형 반등으로 나타나기는 좀 힘들고 이 집값이 계속해서 올라갈 거냐? 아닐 수도 있거든요. 과거 어떤 사례를 보면은 충분히 재차하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저는 그건 가능성이니까요. 그래서 실수자분들은 지금 추격 매수라든지 이렇게 쫓아가서 매수하지 마시고 조금 출렁거릴 때 저점 매수 하시는 쪽으로 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떨어진다고 해도 뭐 작년처럼 이렇게 급락하고 이런 정도의 수준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근데 과거에 2008년하고 2012년의 사이에 일어났던 일을 보면요. 지금하고 유사한 측면이 많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떻게 보면 더블딥을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2008년 12월에 바닥을 한번 찍고 그다음에 좀 급등했다가 또 3년 동안 빠지면서 이렇게 이른바 W자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보면요. 수도권은요. 오히려 작년으로 따지면 작년 연말보다 더 낮았단 말이에요. 예. 서울은 물론 어떻게 보면은
2008년 12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그때 급락 왔을 때가 더 낮았지만 예. 그거는 지역마다 약간 차이는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그대로 모델을 따라간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거죠. 미래는 가봐야 하는 건데 예, 예.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집값도 약간 좀 비싸고 통화량도 팽창하지 않고 그래도 경제도 그렇게 성장하지 못한 어떤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은 부동산이 어떤 약간 저성장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는 쪽으로 해서 예, 예. 좀 지혜롭게 대처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네, 겁니다. 네.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것을 통해서 재건축에 좀 속도를 내는 분위기인데 네. 이건 좀 부동산 시장 집값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까요? 그 자체로 보면은 호재죠. 어차피 재건축이라는 것은 시간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재초안이라는 이 큰 복병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초과이익 환수제.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정부에서 좀 완화한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런데 이제 야당 쪽에서 좀 제동을 걸어서 약간 강화하는 어떤 그런 양상인데 어쨌든 이게 최종 걸림돌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아마 조합원들이 원하는 것은 유예라든지 아니면은 뭐 폐지일 텐데 그렇게 가기에는 국민적 정서가 그렇게 아마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국민 정서하고 조합원들 간의 어떤 그런 인식의 차이랄까요? 이게 예. 크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탄력을 받기는 어려울 텐데 아마 일정 기간 정도는 속도를 낼 겁니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에 이 부담금을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있어요. 예, 예.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하고 아마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예, 같습니다. 예. 끝으로 지금 이제 실수요자분들께서는 경기 상황을 봐도 그렇고 금리 상황을 봐도 그렇고 조금 판단이 어려운 그런 좀 불확실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조언을 좀 해주세요. 지금은 약간 궤력 같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기도 그렇고 안 사기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세 가지 방법을 드리고 예. 싶은데 일단은 집값은 충분히 출렁거릴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고점이 언제냐면은 2021년 10월이거든요. 예, 그때 대비해서 가격 메리트가 있는 쪽으로 한번 가닥을 잡아보시고 아니면 요새는 분양 규제가 다 풀렸잖아요. 예. 그래서 분양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데 주변 시세보다 조금은 10% 정도는 낮아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집값이 또 언제든지 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한다면은 분양도 좀 가려서 받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부지런한 분들은 예. 요새 경공매도 괜찮습니다. 젊은 분 요새 많이 하세요. 예, 예. 그래서 이 아파트라든지 빌라 이런 것들은 단일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앵커분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도전해볼까요? 한 달만 공부하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 조금은 부지런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연말에 받아온다고 다 알고 있어가지고 이 실제로 이게 시장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시장이 빨리 움직이잖아요, 지금은. 예. 이게 스마트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광속의 시대이기 때문에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상 이게 시장에 좀 이렇게 팔로우 하는 건 좋은데 예. 타이밍은 잘 안 맞습니다. 아, 그래서 항상 가격 메리트를 보고 접근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건매물도 가격 메리트가 있는 거고 분양도 싸게 받으면은 충분히 내가 어떻게 보면은 할인 매장에 사는 거니까요. 뭐 그런 식으로 혹은 경공매 쪽으로 이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어떻게 하면은 매입가를 낮출까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게 저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